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아베 총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즉각 유감을 표하면서 훈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미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미일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미일 무역 협상은 두 나라 관계된 얘기고 저희들이 관심사는 지소미아나 다른 북한 관련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 관련 얘기는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거든요. 굳이 언급을 안 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아닌가라고 과감하게 예측을 해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지소미아 종료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관련된 얘기에서 지금 국무성이나 아니면 국방성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논조의 유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먼저 반응할 것이다라는 예측과는 달리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자면 어제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자기 위주로 회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굳이 지소미아를 의제로 올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심판 입장이죠. 사실 한일 간에. 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7, 8월 중에도 계속 우리는 일본의 이러저러한 행태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등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7, 8월 달에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자고 한 게 아니라 일본한테 우리는 지소미아 유지하면서 한미일 방위 체계에 대해서 우리 동맹에 대해서 확고한 이제 미국의 선봉장이 돼줄 의향이 있다라는 메시지 계속 발신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소미아 종료로 이제 귀결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은 상황에서 심판을 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뭔가 바로 지금 한쪽 편의 입장을 바로 얘기하기도 뭐하고 우리 일본도 지금 거기서 또 직설적으로 물어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아마 이런 결과로 귀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소미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다. 미국은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일본은 유엔 결의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일 두 정상 간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일이 다 각자 도생 마이웨이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도 지금 다 각자 맞는 얘기 한 것 같아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탄도미사일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유엔에는 나와 있거든요. 유엔 제재는 나와 있는데 다만 이제 관행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안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제재에 나와 있는 명문 그대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니까 위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합의, 그러니까 유엔 제재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약속,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잘 지키고 있다는 각자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서로 달라요. 이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그 한미 훈련 이후에도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은 솔직하다. 여전히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 그런데 관계가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뒷부분이 저는 이제 관심인데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수사적인 언행을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수사인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 따라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출발값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그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값이고 근데 미국은 영변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값으로 놓은 상황에서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재 완화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데 미국은 그걸 들어줄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접점이 안 맞을 경우에 우린 제재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것. 상황은 언제나 계속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좀 상황 지켜보자면서 원론적인 표현을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부분은
미국 내에서 사실 조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걸 좀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아마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재가 계속되고 그 강도를 과연 북한이 견딜 수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제재가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기대 수준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관계는 얼마든지 변하고 더 제재를 또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카드는 내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예. 최근에 그 리용호 외무상이 담화를 냈잖아요. 조선중앙통신을 빌어서. 그 다음 달 유엔 총회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을 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북미 실무 협상이 과연 이루어질 건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 실무 협상을 논의하기엔 자리가 뭐 마련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은 8월 말 9월 초 우리 계속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8월 말 9월 초쯤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또 기대 섞인 전망이었는데 지금 그것도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관건이 8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에서 열리는데 그때 좀 인사 이동이 혹시 있을지 그걸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29일이요? 예, 그 리용호 외무상의 인사 이동이 과연 있을지. 그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갈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뭐 최선희 외무성 부상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최선희 외무상으로 올라갈 것인지 등등의 북한의 대외 라인 변경 이제 그 점도 좀 눈여겨봐야 앞으로 실무 협상의 판세도 지금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북한 관련된 이야기라서 정 교수님께 좀 더 질문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다음 날에 이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초대형 방사포 시험이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식이라는 표현이 또 있었고요. 전례 없는 기적을 창조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표현한 것을 좀 빗대어 보자면 이전에는 이 방사포를 언급을 하면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는 네. 명칭을 명확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직접 표현한 것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 다른 이름을 썼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에 이게 또 신형이냐 혹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냐 무기에 대한 분석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말 자체가 참 재밌죠. 초대형 방사포를 전에 없던 거예요, 진짜. 예.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뭐가 초대형 대형이냐, 방사포를 만든 건데 400mm 이상 직경이 이제 그 40cm, 30cm 차 있잖아요. 거기다 10cm를 더한 예. 그 크기의 구경의 이제 방사포인 거죠. 방사포와 미사일의 구별이 유도 장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체 목표물을 가면서 날아가면서 찾아가느냐고 하는 건데 방사포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은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제 유도 장치에 따라서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건데 방사포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특정 지역에 그냥 가서 무차별 타격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방사포에 GPS를 달고 유도 장치를 달아가지고 지금 개량이 된 거죠. 그래서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의 구별이 굉장히 모호해진 거고 이 분야에서는 지금 북한이 세계 최고의 뭐 기술과 새로운 선례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식대로 우리식대로의 초대형 방사포. 아마 좀 업그레이드된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시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지소미아 결정 이후에 이틀 만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신속히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일본 언론에 따르면 26분 우리 합참보다도 빨리 발표를 했다는데 지소미아 종교를 다분히 의식한 제스처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지소미아 종결이 있더라도 어쨌든 한국 정부보다 26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발표라는 것들이 뭐 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었고 단순히 발사 사실 자체를 보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특별히 정보력에 있어서 지소미아 이후에도 일본이 자체 가지고 있는 정보력으로도 충분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한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적어도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소미아가 종료된 상황에서 그럼 일본의 안보에는 불안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내적인 의미에서 좋지라고 하는 것들이 더 클 것 같고요. 예.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국내적인 맥락들이 더 강하면서 어쨌든 일본의 정보력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한 이후에 또 우리 정부에 발사체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지소미아가 올해는 11월 23일까지 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11월 23일까지는 양국이 할 수 있는 아마 한국 쪽에서도 필요하다면은 정보 공유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소미아 자체는 어쨌든 지금 현재 안보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있든 없든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력이 어떤 것들을 공유한다기보다는 한일 간에 필요한 안보 협력을 어쨌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으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23일까지는 필요한 부분들 다다음 달까지는 분명히 하겠죠. 정 교수님, 지소미아는 어떻게든 종결 결정이 됐고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체결했던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건 사실 일본과의 지소미아도 중요한데 그전에는 한미 정보 체계가 실시간으로 사실 작동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파악을 하는데 예. 근데 정보라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으면은 북한의 평시 군사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 측면에서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은 좀 이렇게 효율성이나 좀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좀 뭐 그럴 우려는 좀 있는 것인데 지금도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그 T사라고 하는 게 지금 삼국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한일 지소미아를 통해서 보는 것보다는 약간 정보의 질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좀 신속성 면에서 약간은 좀 불편할 수는 있죠. 미국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던 한미일 T사라고 하는 것은 한미일 단톡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단톡방이 있는데 미국이 열어놓은 단톡방인데 미국이 그냥 한국 정보, 일본 정보 알고 있는 거 그냥 띡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일본한테도 이거 올려도 돼? 한국한테도 이거 올려도 돼? 확인 받고 이제 올리는 거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그 한일이 직접 이제 비밀 대화방을 만들었던 게 지소미아인 건데 이걸 이제 우린 그만하자. 그럼 그 전에 단톡방을 쓰면 되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속성, 효율성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건 좀 사실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단톡방이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 동안 동해 수호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독도 방어 훈련의 명칭이 좀 변경이 된 그렇습니다. 건데 매년 하는 연례 훈련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그 한일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규모나 시기를 좀 고려하고 있었는데 결국 어제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훈련 실시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해서 명칭도 바뀌었고요. 시기도 2달이 늦어져서 8월 결국 말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지소미아의 종료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은 아마 거의 같은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종료를 한다면 훈련을 한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종료를 받아서 준비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그 일본과의 안보 협력의 차원에서 우리가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비해서라도 동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명칭이 바뀐 부분이 저도 굉장히 조금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 있던 독도에 대한 방어 훈련이 아니고 동해 전체를 수호하는 사실은 그 부분은 지난달에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은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충돌의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떠본 것이다. 일종의 이제 틈새를 노리고 온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소미아의 종료 이후에도 동해를 확고하게 수호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과시한 것이다. 예. 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교수님 매년 저희들이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부터 하니까 바로 일본 쪽에서 여기에 연례 훈련이지만 일본은 훈련 중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유감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자, 이 정도의 강도의 어떤 반응,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한일 관계 봤을 때 어떻게 약한 겁니까? 아니면 강한 겁니까? 그렇게 강하다고 보이지는 예, 않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강하지 않을까요? 일본은 사실은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했었고 지난번 그 지소미아 종료에서는 한밤중에 주일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그렇죠.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전화로 그 차석 공사한테 항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형식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관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일종의 할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번 그 독도 영토 수호 훈련을 일본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명칭 관련해서는 뭐 일본을 의식했다 안 했다 독도라는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규모랄지 또 동원된 어떤 전투력 또 무기 함정 이런 것들 보면 예전과 다르거든요.
이건 다분히 일본에 뭐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지금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긴장 관계죠. 거기서 이제 뭐랄까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무력 시위용이죠. 우리 확고한 우리 영토고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일본을 자극한 일본에 대한 메시지가 일단은 기본인 것이고요. 그리고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하는 이름 명칭을 적절하게 잘 바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독도라고만 하게 되면 또 일본에 대해서는 또 향한 메시지가 될 건데 그 러시아 군용기도 독도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고령도 독도를 포함한 동해 영토 전반에 대해서 우리의 확고한 실효적 지배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기존에 그냥 육군과 해경 그리고 뭐 해병대 정도 참여하던 것이 이번에 육군 특전사 해서 상륙 같은 것들도 가상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는 만약에 러시아의 군용기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좀 확실한 메시지가 좀 되려면은 공군까지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가상적기 띄워놓고 격추 시뮬레이션 훈련까지도 좀 포함된 뭐 이런 식의 지금 뭐 강공 분위기가 좀 안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앞서서 이번에 이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해서 일본이 그리 비판 수위를 높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뭔가 굉장히 좀 냉정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현재 일본 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의 분위기는 어떻고 아베 정권은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될 정도이니까요. 근데 아베 수상과 측근에서 지금 이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놓고 일단은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역시 안보 협력 분야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일 동맹의 가치라는 부분들을 특히 미국에 대한 설득의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오히려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도 이번에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반발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강제동원 재판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와 별도로 안보의 부분에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했던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사실은 일본은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롭게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어제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언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없었던 걸 본다면 상대 그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아베 수상이 오히려 조용한 부분들은 미국과의 조율의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도 관측이 됩니다. 예, 일부 전직 고위 관료들 일본에 뭐 자성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본 여론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본 아베 총리 지지율이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한 건데요. 글쎄요, 이걸로 가지고 아베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들 관심은 수요일 날 28일 날에는 백색 국가 재시행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제 거기에 당시에 그때 시행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인데 그 외에 다른 뭐 카드를 또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지소미아 종료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5% 올랐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현재의 그 한일 간의 마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베 수상의 지지율에 해가 되지는 않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28일에 백색 국가의 실행이라고 하는 제외 실행이 발효가 되는 순간에 또다시 새로운 어떤 그 제3의 제재 조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백색 국가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부분을 규제할 것인가를 완전히 일본의 칼자를 쥐고 있는 셈이니까 28일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뭐 제3의 카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일 그 시행일에는 뭔가 추가적인 게 발표되지는 않고 그냥 그 지금 공포된 그 자체로만 시행이 된다라고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예측이 안 되는데 28일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예. 그때 구체적인 품목들을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실행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로 해서 뭐 그건 엄명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갈 것인가에서는 조금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지금의 상황에서 일본 쪽에서 굳이 확전을 하는 모양새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것 포함해서 일본 쪽에서 조금 더 신중 모드로 가면서 관망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28일에는 오히려 그 결정만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이 지소미아 종결 결정 이후에 이 결정 자체가 북한과 중국에 유리한 어떤 그 국면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북한이 계속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뭐 그 다음 날 사실 그 방사포를 쏘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북한이 전혀 정말로 기뻐해서 쏘았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라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지소미아의 종료는 북중으로 봐서는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일본의 보수 우파들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 전쟁 때 치열한 비슷한 부분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한반도를 제외하는 미일 동맹, 즉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활동 영역들이 한반도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굉장히 앞서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결국 지소미아의 종료를 둘러싼 아베 수상을 지지하는 그룹에 대한 일종의 결집 요소로 활용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정부한테 안기는 부담 내지 과제가 많을 것 같아요.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 또 중국과의 얘기들 할 얘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단기적으로 굉장히 바빠지게 생겼죠. 지금 한일 갈등이 생기면서 그 수출 규제 문제랑 지소미아 문제랑 비슷한 구조가 뭐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타격을 받는 면들이 좀 분명히 좀 있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체질 개선, 나라의 국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단기적인 이제 타격 기간을 이제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문제죠. 예. 수출 규제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와서 편하게 얘기하지만 기업체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 문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말도 못할 문제이거든요. 그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진다는 것 자체로 일본은 추가 뭐 수출 규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타격을 좀 미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다. 예. 그 점이 좀 굉장히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한일 간의 이 갈등에서 과연 출구는 없겠는가? 앞으로 짜여져 있는 쭉 일정들 중에서 뭔가 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 없겠습니까? 예, 원래 얘기됐던 바로는 유엔 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들, 그 다음에 10월에 뭐 일왕 즉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12월 달에 예정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소미아 종료 자체는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8.15 경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부분에서 적어도 정반대의 기류라고 한다면 한국 쪽에서 이 정도의 강경 기조를 유지했을 때 일본 쪽에서 다시 대화 모드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겠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올해 내에 우리가 말하는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외교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하정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